이혼 동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내일까지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사돈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하고 밤 11시까지 세계 일을 전전하며 남편 빚 갚아준 내 딸한테 시어머니가 던진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재혼할 강남 건물주 딸이 있어요. 결혼만 하면 10억을 지원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나가줘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혼이 아니라 5억 사기극을 숨기려는 시어머니의 완벽한 범죄라는 것을. 지금부터 30분간 70세 노인인 제가 강남 아파트에 사는 교활한 사돈과 맞서 싸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딸을 구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정당화하는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그 좋은 것을 위해 남의 불행과 자식의 가정을 기꺼이 짓밟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청천벽력 같던 그날, 딸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죠.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도 닦지 않은 채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그리고 돌아온 말은 70평생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래요. 진우가 재혼할 강남 건물주 딸이 생겼다고요. 순간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이혼? 재혼? 건물주 딸?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 어떡하죠? 민준이는 어떡하고? 딸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은 결국 누군가의 과도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내 딸 수진이와 사위 진우는 8년 전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그렇게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진우도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수진이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딸이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랐지만 삶은 늘 드라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 진우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창업하고 싶어요, 장모님.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남편을 믿는다며 등을 떠밀었죠. 우리 부부도 젊은이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년 전 가을, 진우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무실 월세는 6개월째 밀렸고 거래처, 물품 대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5천만 원이라는 빚더미가 쌓였죠. 진우는 채권자들의 전화를 피해 다녔고 수진이는 매일 울면서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내일까지 2천만 원을 안 갚으면 소송 들어간대요. 그때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였습니다. 사돈, 진우의 어머니 박씨. 강남 대치동에 4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해
제법 살림이 넉넉하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빚 정도는 가뿐히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돈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남편 회사도 요즘 어렵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우리 노부부가 퇴직금 5천만 원을 통째로 털어 사위의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지만 딸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돈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애초에 친정에서 사업 자금 좀 보태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때는 참았습니다. 사돈이니까요. 빚을 갚았지만 진우는 다시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대기업이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수진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는 집 근처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2시간 근무. 그 사이 동네 아주머니가 민준이를 봐줬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동네 식당 홀 서빙. 오후 3시 민준이를 데리러 가서 집에 데려다 놓고 저녁을 차려놓은 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도 못 자는 날이 허다했죠. 어느 날 수진이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따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나는 수진이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굳은 살 박힌 손.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하자. 엄마가 다시 돈을 구해볼게.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미 많이 받았어요. 진우도 곧 일 구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수진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정은 간신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 박 씨는 내 딸 수진이를 미워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 대치동에 산다는 이유로 은근한 급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시댁에 가기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우리 진우가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며느리 복이 없어서 이 모양이다라고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우리 아들 발목 잡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편의점 가서 땀 흘려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면 시어머니는 돈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뭐야? 이런 푼돈으로 무슨 보탬이 된다고? 친정에서 사업 자금 10억이라도 해왔으면 우리 진우가 이런 고생도 안 하지. 수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배경이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추석 때 일입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시어머니가 한 젓가락 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역시 집안이 안 좋으면 음식 솜씨도 이 모양이네.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답니다. 내 딸에게는 그 무시가 남편의 빚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시어머니 박 씨는 사업과 아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헌신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래요. 이 한마디에 내 7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수진이 집에 가야 해.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택시를 타고 수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 손주 민준이는 사태를 짐작이나 하는 듯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찢어진 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나를 보자 와락 안겨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8년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수진이가 건넨 서류는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사돈 측에서 미리 작성해 온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서류에는 양육권은 수진이 위자료 없음, 양육비 없음,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진우가 재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 여자가 강남에 건물이 있는 집 딸이래요. 결혼하면 사업 자금으로 10억을 지원해준다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죠. 8년간 피땀 흘려 가정을 지킨 며느리를 10억이라는 사업. 기회 앞에서 쓰레기처럼 내팽개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뭐래? 진우도 동의했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게다가 사위 진우까지 이혼에 동의했다는 딸의 말은 내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돈 집에 가볼게. 이건 말이 안 돼. 그날 오후 나는 사돈 댁이 있는 강남 대치동 40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진우의 빚 문제로 이곳에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로비는 최근에 리모델링한 듯 말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돈 박 씨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수진이한테 이혼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 박 씨는 거실로 안내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거실에 앉자 사돈은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진우 인생이 아깝잖아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10억 지원이라는데 이게 진우한테 기회 아니겠어요? 그럼 수진이는요? 8년 동안 헌신한 수진이는요? 민준이는요? 사돈은 손주 민준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야, 당연히 수진이가 키워야죠.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분노를 사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요? 재산 분할요? 뭘 나눠요? 진우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다고? 위자료도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줄 수 없어요. 사돈의 말투는 마치 변호사라도 된 듯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눈은 거실 구석에 꽂혔습니다. 3년 전 사위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명품 가방,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 TV는 최신형 대형 OLED로 바뀌어 있었고 주방에는 고가의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 요즘 사업이 잘 되시나 봅니다. 집이 많이 좋아졌네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사돈 박 씨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그게 남편 사업이 좀 나아져서요. 3년 전만 해도 여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야 힘들었죠.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사돈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혼 요구 뒤에 단순히 새 출발 이상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3년 전에는 아들 빚도 못 갚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이렇게 꾸몄다고.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옛 직장 동료 최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선생님, 아드님이 세무사라고 하셨죠? 최 선생님의 아들은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돈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재산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만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내가 받아든 서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의 3억 담보대출이 작년에 전액 상환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차 2대 역시 작년에 일시불로 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돈 박시명의 통장에 1년 동안 무려 5억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야? 나는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입금자 명단을 보니까요. 모두 개인 명의더라고요. 30여 명 정도 됩니다. 30명이요? 네, 그런데 입금 내역에 투자금,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나는 즉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진우가 혹시 최근에 사업한다고 누구한테 돈 받은 적 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부터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사업 자금 받는다고 했어요.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런데 사업은 했어? 아니요. 진우가 아직 준비 중이라고만 했어요. 나는 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이것 봐. 이 돈이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어.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럼 사업은요? 사업은 애초에 없었어. 이건 사기야, 사기. 이 돈의 출처를 파고들자 진실은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위 진우가 사업 자금이라며 지인 30여 명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진우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하는데 대박 날 것 같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30% 수익 보장할게. 선량한 사람들은 진우를 믿고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그런데 사업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박 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우의 친구 몇 명을 수소문에서 만났습니다. 진우가 사업한다고 해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도 3천만 원 줬는데 사업장이 어디냐고 물어도 자꾸 피해요. 투자자들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쓰셨어요? 아니요, 친구니까 그냥 믿고 송금했죠.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진우가 만난다는 강남 건물주 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진이를 통해 진우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진우는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돈 박 씨가 아들과의 재혼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오는 며느리를 내쫓은 뒤 그 5억을 편안하게 쓰기 위해 꾸며낸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딸을 불렀습니다. 진실을 들은 수진이의 눈빛은 절망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혼은 하지 마라. 절대로. 너의 8년 헌신과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순 없다. 나는 30명의 투자자를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돈 박 씨의 통장 내역과 부동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돈은 사업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돈이 네, 속으신 겁니다. 함께 고소합시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즉시 집단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간 사위 진우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통장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투자금은 진우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 통장으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그것도 30건 모두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진우 씨, 이건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사위 진우는 자신이 어머니의 사기극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투자금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하지만 사업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죠.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돈 박 씨도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맡긴 돈을 보관만 했어요. 그런데 왜 대출을 갚고 차를 사고 명품을 사셨습니까? 그건 사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선 사돈 박 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거만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사돈과 사위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 명의로 받은 돈이다. 너도 이 사기극의 공범이지. 피해자들은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정의의 철퇴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돈 박 씨는 징역 3년, 사위 진우는 징역 5년. 대치동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수진이는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봄. 수진이는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웃습니다. 민준이는 카페 안쪽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어제 카페에 들렀을 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하고 저 혼자 이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손주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했어? 내가 8년 동안 억울함을 사귀면서 악착같이 버텨준 덕분이지. 그 고난의 시간이 다 내 편이 되어 증거가 되었잖니.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지금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중이야. 나중에 크면 할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깊은 지혜를 민준이에게 그리고 카메라 너머 시청자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악한 사람의 탐욕이고 또 하나는 착한 사람의 분노입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그 분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 딸 수진이를 건드린 것이 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였죠. 수진이의 카페는 소문이 나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 밝게 뛰어놉니다. 가끔 들리는 출소한 사돈 박 씨가 단칸방에 초라하게 산다는 소식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정당한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세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당신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너무 안으로만 굽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어머니의 강인한 정의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니어 인생 스토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